두 번째가 이제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일하던 임원 또는 직원이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 요 두 가지 틀로 나누셔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이 끝났냐 또는 비현실적으로 퇴직을 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퇴직을 했다는 건 정말 사실상 근로계약이 종결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비현실적 퇴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비현실적 퇴직은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 걸 종업원한테, 임직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봐요. 그 빌려준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그래서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임원 직원한테 빌려준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처리했으면 송금불산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비현실적 퇴직을 하고 예를 들어 한 2억 원을 이제 퇴직급여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비현실적 퇴직이었다면 종업원한테 이거 돈 준 거야, 빌려준 거야 라고 이제 세법은 본다는 거예요. 2억 원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회계는 비용이 예상되어 있지만 세법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취소하는 송금불산임의 세무조항이 있어야 되고, 세법상 자산,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돼요. 자산의 증가, 유보 이런 소득 처분이 오는 거예요. 그게 결론으로 한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비현실적 퇴직의 대표적인 예가, 임원은 보통 한 3년간 임원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3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장이 된 거예요. 그 2년이 연인된 경우는 이제 비현실적 퇴직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저런 사례가 나왔다면 퇴직급여 준 거 전액 송금불산이 유보 소득처분이 떠올라야 돼요. 그와 동시에 이제 회독을 돌리실 때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이 뭔가 공식화처럼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일단 회사가 업무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첫 번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인정이자에 대한 입금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각각 항목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급이자는 이제 관련 이자 비용을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위해서 썼다라고 간주해서 제재하는 거고, 이제 이거 대여금이라고 그랬죠.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법상 관련 이자만큼 안 받았으면 그만큼을 입금산입으로 하겠다, 제재하겠다. 얘는 부당예산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급이자 파트에 있고 얘는 부당예산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업무만 가지금이 떴다. 그냥 저 A, B가 공식처럼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적용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회독 돌릴 때부터 저런 훈련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현실적 퇴직이 일어났을 때 직원이랑 임원을 구분해서, 직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힘이 없어요. 열심히 일한 자들 전액 송금이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많이 챙겨갈 수도 있겠죠. 한돈의 송금, 이제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도는 원칙적으로 상여랑 달라요. 상여랑 차이가 달라요. 상여는 아까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다면, 지금 퇴직급여는 원칙이 정관 또는 정감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한도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에 대한 한도 규정은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에 시행령상 한도 규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1 외의 경우는 1 규정이 없는 경우에, 1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1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상 임원 퇴직 한도 이제 산식이에요, 산식. 그래서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가 이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이다. 그래서 한도까지는 송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을 약 한 달간 월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약 10%, 약 10%, 약 10%.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일한 만큼 근속연수를 곱하면 그 정도까지 퇴직금 가져가는 건 정당하고, 그 이상 가져가는 건 송금 불산입이야. 너무 많이 과다하게 가져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산식의 또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총급여액이 의미하는 거는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급여가 다 포함돼요. 근로를 제공, 가장 일반적인 급여가 다 포함되고, 그다음 B에 주총 등 결의에 의한 상여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A, B가 이제 소득세법상 규정한 그 총급여액의 1, 2호예요. 1, 2호. 그냥 조문에 이렇게 써요. 1, 2호다. 그게 A, B예요. A, B. 그래서 요 총급여액만 의미하는데, 혹시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미지급 급여도 포함하자. 얘는 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아닌 것들이 페이크로 나왔을 때 얘를 발라내실 줄 아셔야 돼요. 요 한도 산시 구할 때 총급여액에 불포함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 갑자기 외워서 근로소득 구할 때 이거 막 제끼고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근로소득 구할 때. 법인세 이거 한도에 구할 때 총급여액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과세 소득은 당연히 총급액에서 제외되는 개념이고, 인정상여 총급액 한도 구할 때 제외시키시고, 직무발명무사고도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시키시고, D가 특히 법인세에서 중요해요. 송금, 불산입, 상여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인건비 중 요 총급액에 포함하는 항목 중에서 뭐 과다급여나 아니면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 되기 때문에 총급액에 불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 등 대표적인 게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 뵀던 상여랑 퇴직금은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 먼저 부인하시고, 그 정확히 이제 부인된 금액으로 요 총급여액을 정확히 산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시험 포인트예요. 그럼 10% 단순 암기상으로 외우고, 이제 근속연수 포인트는 먼저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1년 미만은 월수로. 그래서 뭐 10개월이면 10개월, 7개월이면 7개월 이렇게 월수로 계산하고, 다시 1개월 미만 있을 수 있겠죠. 뭐 20일이랬다, 5일이랬다, 7일이랬다. 그거는 절사예요, 절사.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에서 절사 규정이 2번 정도 나오는데, 제재 목적의 절사는 이거 하나예요. 제재 목적의 절사. 얘는 제재 목적의 절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사를 하면 절세가 아니라 근속연수가 낮아지겠죠. 절사를 하면 근속연수가 조금이나 낮아지겠죠. 근속연수가 낮아지면 임원 한도액이 낮아지겠죠. 그럼 송금불산입은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 제재예요. 한도가 작아져서 송금불산입이 커지니까 이제 절사를 하는 건 제재 목적의 이제 절사다. 그래서 1개월 미만의 절사는 원칙적으로 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난 나중에 감가상각비에서 수정 내용 연수라는 거 배울 텐데, 그때 절사는 좀 혜택 관점의 절사예요. 그래서 제재 목적의 절사 딱 하나다. 그 외 1개월이면 다 1개월로 보시면 돼요. 다 1개월이면 다 1개월로 원칙적으로 생각하시고, 임원 퇴직수도 한도 초과액 구할 때는 절사로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로 9년 9개월 9일을 이제 했는데 999. 그럼 일단 9년은 일한 거죠, FM대로. 근데 9개월이 1년 미만의 기간이잖아요. 월수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일은 절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산식화 시켜보면 9.7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9분의 12가 0.75예요. 0.75. 그래서 9.75 이렇게 곧바로 이제 하시면 된다. 네, 9.75. 그래서 역대 시험에서도 요 분자의 월수 금액이 다 369밖에 안 나왔어요. 369. 그래서 이제 9년 3개월 이랬으면 9.25 이런 식으로. 9년 6개월 했으면 9.5. 9년 9개월 났으면 9.75. 이건 2차까지도 한 번도 이제 그 외의 숫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허를 찔러서 나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9년 8개월 이렇게 일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9면은 108인가요? 108? 108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116. 116분의 1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얘를 또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0분의 12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개념 원리 들으시러 가야 되죠. 바로 이제 이거 수학의 정석 다시 피셔야 돼요. 이거 얘를 요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안분하게끔 보통 나온다. 그래서 책의 내용 좀 살펴보면, 상여금에서 사용인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송금 인정이 되고, 임원은 한도까지만 송금이고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인데, 이번에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임원에 대해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이 한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일단 현실적 퇴직일 때 송금이에요. 비현실적 퇴직은 퇴직한 게 아니니까 임직원한테 돈 빌려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면 다시 한번 법인세에서 제재될 규정인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과 인정이다 입금산이 규정이 이제 콜라보죠. 이제 바로 공식처럼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 아래쪽은 현실적 퇴직인 사유인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원칙적으로는 정관 등에서 규정한 금액을 의미해요. 근데 그 규정이 없다면
시행영사 한도인 퇴직 전 1년간 총급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하는데, 그 총급액이 지금 요약서에는 굉장히 안 써져 있지만 이제 PPT의 내용을 좀 추가하시면 되겠죠. 총급액에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항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송금 불산입된 상여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직무 발면 보상금, 인정 상여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속연수는 이제 1월 미만일 때 절사한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에 조그맣게 파견근로자도 포함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빼놓고 회식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1, 2, 3번 이제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